안녕하세요. KPC 경제 거듭 남자 김광석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로 참여한 성균관대학교 최재봉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이 이상할 정도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최재봉 교수님 하면은 이제 포노사피엔스의 대명사 그 주인공이신데 그래도 오늘 그 직접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좀 캐 묻고 싶은 마음으로 자동차 이 트렁크에 요만한 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네. 그것의 정체가 뭡니까? 그게 스카이라이프 네. 위성 접시하고 네. LTE 이제 연결된 그 통신회사 상품인데요. 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런 거 좋아요. 네. 제가 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알게 됐는데 네. 그분이 새롭게 이 제품을 개발해서 네. 론칭을 하신 거예요. 강매 당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선물 받은 게 아니고. 사실 제가 기사도 없고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이 TV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형님이 꼭 사가지고 다니면서 광고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강매했습니다. 강매하신 걸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벌써 홍보해 주셨습니다. 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수님이 차 트렁크 위에 그 뭐가 달려 있는지 사진 찍어서 한번 게시를 해볼까 합니다. 트렁크 문을 딱 열었더니 꽉 차 있으세요. 보통 여가 시간을 뭘로 그것도 많이 하실 거예요. 운동을 좋아한대요. 저 어렸을 때는 특히 축구, 농구 아주 엄청 열심히 했었고요. 나이 들어서 이제 뼈가 싱싱하지 않으니까 나이 안 드신 것 같아요. 나이 드신 건가요? 골프를 좋아합니다. 지금 골프 좋아하시고. 이게 정말 얼굴도 미남이신데 몸도 탄탄하시고 제가 좀 깨갱하면서 이쪽에서 숨어서 진행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커멓죠. 골프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골프를 조금 치지만 이 테니스에 미쳐 있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하얘질 틈이 없습니다. 저도 축구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듣고 싶어하는 이 책의 내용을 좀 이미 독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앞으로 나도 또 사보고 싶고 많이 사서 선물하고 싶은 분도 많이 계세요. 더군다나 체인지 9이니까 어차피 살 거면 9권을 사요. 기본 9권 사서 주변에 선물하고 체인지 9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들어가야 될 텐데 일단은 포노사피엔스로 너무 유명하시고 포노사피엔스 다 알고 계실 테지만 그래도 포노사피엔스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포노사피엔스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원래 미래 제품을 디자인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도대체 인간이란 존재는 미래는 어떤 제품을 좋아할까? 저는 엔지니어지만 기술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했죠. 기술만으로는 애플의 제품을 만들기 불충분해서 인문학과 휴머니티를 결합해서 애플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심리, 인간의 행동, 인간의 변화에 관한 방향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기술이 리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리드한다.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여기 닭살이 돋았어요. 갑자기 맞아. 기술이 아니야. 그렇죠. 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융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류의 변화를 먼저 좀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게 스마트폰 등장 이후의 인류의 변화예요. 그렇군요. 놀라운 속도로 불과 대중화된 지 10년 만에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요. 27개국을 조사했더니 78%의 선진국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더라. 대한민국은 2018년 기준 94%, 그게 세계 1위입니다. 1위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썼느냐?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생존에 유리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갖고 있는 것이 그렇겠죠. 이 사피엔스라는 단어는 다 아실 거예요. 유발 하라리의 유명한 사피엔스라는 책도 있는데 그 사피엔스에 담겨 있는 의미가 라틴어로 슬기롭다는 뜻이에요. 되게 좋은 뜻이죠. 그래서 제가 최재천 교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아니 왜 생물학 하시는 분들은 그 많은 호모 종족들이 있었잖아요. 왜 네안데르탈, 크로마니오, 에렉투스 우리 기억 못해요. 고등학교 때 반에 한 명씩은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름들은 그냥 지역 이름이고 별 네. 의미가 없는데 네. 우리만 되게 좋은 이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좀 이기적이지 않냐? 왜 그런 이름 붙였냐 그랬더니 답이 딱 있으시더라고요. 뭐죠? 생존하고 번성에서. 아. 생물학에서는 생존과 번성이 최대의 이슈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25종의 호모 종족 다 멸종했는데 네. 유일하게 그 중에 사피엔스만 살아남았다. 그럼 지혜롭다는 뜻의 의미가 뭐냐? 우리의 사피엔스란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운석이 떨어져서 빙하기가 오고 다른 게 멸종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 어떤 악조건에서도 네. 잘 적응해서 살아남았다. 생존에 유리하면 무조건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남는다. 이게 사피엔스에 담긴 의미예요. 그럼 포노 사피엔스는 뭐냐? 네. 사피엔스가 계속 변하죠. 그래서 네. 뭐 이제 뭐 우리 뭐 다른 호모 종족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포노 사피엔스는 2015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처음 쓴 용어인데요. 스마트폰을 든 인류라는 뜻입니다. 이걸로 디지털 문명을 사는 인류.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95%가 넘었다. 네. 생존에 유리해서 그렇죠.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진화의 과정인 거고 결국 그들이 새로운 디지털 문명을 창조하면서 보다 생존에 유리한 사회와 경제를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노사피엔스 우리 최재봉 교수님의 말씀으로 딱 정리가 거의 한 1, 2분 만에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쨌든 그 포노사피엔스의 9가지 코드를 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2019년 포노 사피엔스라는 네. 책을 냈어요. 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네. 좀 억울하긴 하지만 맞는 것 같다. 네. 공감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진짜 많이 팔렸습니다. 그 책 네. 진짜 네. 많이 많이 팔렸는데 그러고 났더니 코로나가 왔잖아요. 네. 네. 더 심지어는 강제로 예. 디지털 문명으로 그렇죠.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졌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기를 야 그럼 나 어떻게 실천해야 돼? 뭘 바꿔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바꿔야 할 9가지를 제가 정리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셨죠. 그래서 2020년에 낸 책이 바로 이 체인지 나입니다. 네 마음 속에 너의 생각 속에 너의 행동 속에 9가지를 바꿔라. 네. 그게 이 책 내용입니다. 형님분들도 많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당신의 마음속에. 자, 그러면은 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9가지 네. 무엇을 바꿔나갈지 하나하나 좀 끄집어내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드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첫 번째 코드를 메타인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9가지 중에서도 왜 중요하고 왜 메타인지가 바꿔야 할 중요한 덕목인지 네.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죠. 인간은 네. 뇌 때문에 특이한 거죠. 생각이 있고 다른 이제 영장류나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 뇌 활동이 활발해서 지구를 이렇게 지구에 번성하게 된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지의 변화, 혁명은 네. 굉장한 그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제 메타인지라는 용어가 뭐냐면 메타가 이제 초월적인 그런 뜻이고 인지는 자기 인식하는 능력이죠. 네. 에콰도르의 11번째 도시 아세요? 모릅니다. 모르죠. 네. 근데 모른다는 걸 금방 아시죠? 네, 모른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압니다. 두 번째 도시는요. 두 번째 도시는 부산.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걸요. 네. 인간은 알아요. 네. 그게 왜 가능하냐면 나의 상태를 인지하는 초월적 인지가 예. 존재하기 때문에 넌 이건 알아, 넌 이걸 몰라를 구별해내는 거죠. 네네. 심리학에서 이 메타인지가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영역을 호기심을 갖고 자꾸 파볼 수 있으니까 그런 열정이 많은 사람이 나중에 잘 되더라. 그래서 아기들의 메타인지를 많이 키워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검색하는 인류는요. 예. 순식간에 검색하고 예를 들어 에콰도르 11번째 도시 인구수로 찾으면 되겠네.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모르는 거의 한계가 확 넓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포노사피엔스 문명의 특징이 뭐냐면 지식 공유 세계예요. 네. 그러니까 지식이 공짜로 널려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적응이 뛰어난 사피엔스들 중에 지식을 공짜로 흡수해서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갖는 그런 사피엔스들이 등장하겠죠. 그렇겠네. 대표적인 인물이 요즘 암호화폐 유행이잖아요. 네네. 이더리움을 창시한 네.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네. 그 이름은 어떻게 또 안 기억나세요? 제가 네. 캐나다 워터루 대학에서 박사를 했는데 네. 거기 1학년 학생일 때
이걸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더 잘 알죠. 그러셨군요. 지금 시총 2위의 암호화폐가 됐죠. 비트코인에 그렇죠. 이어서. 예. 근데 이 친구가 15살 때 암호화폐 논문을 썼어요. 아 그렇습니까? 중3 때 MIT 스탠포드 교수 수학 강의를 들으면서 와 이거 되게 재밌다. 네. 약간 특이하죠. 네. 그러다가 비트코인 이건 또 뭐야? 두 개를 연결하니까 새로운 게 나오겠는데? 네. 근데 그 논문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17살 때 비트코인 매거진에 그런 전문 잡지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공동 편집장이 돼요. 야 고2 때. 다 적어야지. 다 책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리고는 19살 대학에 딱 입학하자마자 이건 이제 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출시합니다. 그 1년 만에 4조 원을 벌어요. 야 저는 19살짜리가 1년 만에 4조 원을 벌고 학교를 그만둡니다. 왜? 위험해. 야, 내 옆에 앉으는데 4조 원짜리야? 그러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저 같아도 그만두면 생각해보면 돌연변이죠. 그렇죠. 세상에 뭐 사실 뭐 미국의 연준에서나 아니면 지금 기존의 금융의 레가시에서는 전부 암호화폐는 위험해하지 마, 뭐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심지어 창조하고 자기는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지금은 디지털 화폐 또 암호화폐 분야에 구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1995년생이에요. 네. 잘 보세요. 돌연변이에요. 네. 생물학에서는 말이죠. 예. 이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어떤 돌연변이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생존에 유리한 거를 다른 종이 보고 배워요. 네. 왜 이렇게 뭐 카멜레온처럼 색깔 변하게 되는 과정. 네. 이게 생물학적으로 밝혀져 있죠. 그럼 우리도 인간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제가 어떤 애길래 왜 이렇게 잘 되지? 네네. 왜 이런 거잖아요. 의사, 그렇죠. 변호사 우리도 네. 카피해서 막 본받으려고 하는 거 똑같죠. 네. 근데 엄청난 혁신을 만들고 거대한 부를 만들고 그걸 완성해낸 방식을 봤더니 네. 지식을 온라인에서 흡수해서 그걸 편집해서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거예요. 야 딱 다른 게 하나예요. 비트코인은. 그렇겠네요. 거기다 계약서만 첨부하게 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같은 클래스메이트였던 애들이요. 전부 그 암호화폐나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하는데 다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젊은 세대에서는 야, 이 디지털 문명의 미래가 있구나 하는 게 이미 보편화됐고 네. 어떻게든 거기서 새로운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인지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왜 그 나비 넥타이로 유명하신 김정은 교수님 아시죠? 예. 문화심리학 교수님. 그분의 책 에디톨로지에 보면 창조라는 건 많은 지식을 자기 머릿속에 넣고 그걸 편집해서 새롭게 자기 생각을 만드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럼 검색하는 인류는 순식간에 많은 지식을 넣고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거잖아요. 네. 그게 새로운 문명 시대, 혁명의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업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네. 야, 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해야 돼? 하던 거를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새로운 디지털 문명에서 막 새로운 걸 흡수한 다음 그것과 내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의 상식을 편집해서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메타인지의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식은 항상 이렇게 흡수하는 거야. 과거에는 학원 다니고 책 보고 막 거기에 머물렀다면 그게 아니라 유튜브도 보고 최근의 트렌드는 뭐야? 내 분야에서 지금 변화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이걸 계속 흡수하고 심지어는 다른 전공의 분들과 협력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게 필요한데 그걸 담당하는 게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여러분 왜 이렇게 땀을 많이 났나 하실 텐데 지금 공간이 공기가 꽉 막혀가지고 제가 굉장히 더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냥 땀을 닦아가면서 라이브스럽게 말씀을 계속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인지9 코드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우리가 흡수하기 참 어려울 텐데 두 번째 코드로 이제 넘어갈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매지네이션, 상상력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왜 이게 두 번째 코드로서 부여를 하셨습니까? 자, 메타인지가 달라지면요 상상력이 달라집니다. 이번 그 코로나 사태 때 딱 극명하게 드러났죠. 여러분은 코로나 확진자 어디 있고 그거 보려면 어디 들어가세요? 그냥 사이트 들어가죠. 근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는 건 뭐냐?
보도 참고 자료예요. 왜 보도 참고 자료를 올려놓나 봤더니 네. 대한민국은 표준이 사람들이 TV 보고 신문 보고 정보를 얻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기자들을 위한 보도 참고 자료를 매일 내놓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어. 웹사이트에 올려놔. 네, 네. 그죠? 맞아요. 네. 근데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봐요. 이유는 뭐냐? 네. 이미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 중에 매일같이 신문과 TV를 본 사람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나머지는 웹사이트 보죠. 네. 그럼 웹사이트는 누가 만들었냐? 맨 처음 만든 친구가 바로 26살 이동훈이라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코로나 맵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야. 어떻게 만든 거냐? 네. 나 오늘 강남역에 약속이 있어. 네. 그럼 강남역을 딱 치면 확진자가 맵 위에 딱 떠요. 그렇죠. 너무 편하잖아. 네. 몇 명인지 어디서 발생했는지 거기다가 내 주변 정보까지 맵을 기반으로 알려줘. 네. 근데 그걸 혼자 이틀 만에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그걸 이틀 만에 만들었니? 그랬더니 메르스 때 나와 있던 그 오픈 소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뉴런이라고 그러죠. 네. 뉴런, 가상의 뉴런을 새로운 공유 지식 세계에 꽂아놓고 거기서 학습도 심지어 남의 코드 갖다 쓰는 거예요. 네. 있었어.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상상력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걸 플랫폼화해서 만드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할 때 이 플랫폼 경제의 전환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고객이 여기가 좋네 그리고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코로나 맵에 많이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보도 참고 자료에 많이 찾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상상력의 체계를 새로운 문명 체계로 바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요새는 뭐라 그러냐면요. 에듀케이션 어디 가서 강제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 러닝이 필요하고요. 네. 그걸 이끌어줄 코칭이 중요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키포인트로 딱 등장하네요. 네. 결국 그런 관점을 반영해서 어쨌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기 때문에 이 포노사피엔스로서 이런 역량을 좀 길러야 되는 맞습니다. 네. 이건 이제 기업의 이제 더메인 날리지를 갖고 있는 인력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도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앞에 말씀하셨던 좋은 사례들이 뭐 30세, 40세가 아니라 10대 뭐 이렇잖아요. 그럼요. 이런 것들은 그 10대 때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역량을 갖췄는지가 또 이런 코드를 함양하고 있는지 여부를 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네. 우리 테슬라에 입사하는데 정식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세계 5대 플랫폼은 이미 네. 개발자 중에 30% 이상이 다 고졸이에요. 왜 그럼 뭘 보고 뽑을까요? 아까 코로나 맵을 만든 친구 자발적으로 네가 만들었더니 수천만 명이 찾아왔어. 오 그래 너 같은 친구가 필요해. 수능 점수 뭐 어땠을까요? 그죠? 네. 우리 청년들의 갈수록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유는 이거예요. 전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옮겨가요. 네. 그럼 기존에 있던 거 없어지진 않죠. 네. 왜 어른들이 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네. 대신 매출이 줄어요. 그렇죠. 그 매출이 줄면 일자리도 줄죠. 근데 사람들은 나가지 않죠. 네. 그럼 새로는 못 뽑아요. 네. 그럼 어떤 여기에 일이 필요할까요? SNS에서 새로운 뭐 마케팅을 하는 사람, 방송도 유튜브로 잘 찍는 사람, PD도 유튜브 관련된 거 해봤던 사람, 새로운 라이브 방송 유통하는 사람, 네. 요새 뭐 메타버스라 그러는데 메타버스에서 기획 잘하는 사람, 네. 결국 전부 다 이 문화에서의 그 인재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뽑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쓰면 너 인생 망친다. 그런 부모님의 고집이 아이의 진짜 미래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이거 키포인트 바로네. 이게 왠지 성인들만 필요한 책이 아니라 초중고 이 대학생들이 맞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서라도 내가 무슨 역량을 가질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만 많으면 뭐 코드 하나당 뭐 1시간씩 듣고 싶은데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세 번째 코드로 가겠습니다. 휴머니티를 강조하셨는데
네, 휴머니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 제가 인지와 상상력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다져야 될 것들에 관한 코드들입니다. 거기에다가 회복 탄력성,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힘도 필요한데요.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게 또 있습니다. 이제 성공의 요소가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왜 휴머니티가 되었느냐. 디지털 문명에서는요. 모든 소비자가 권력자가 됐습니다. 네. 그죠? 그렇죠. 네. 특히 방송도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 72%의 국민은 자기가 선택해서 그 영상을 봐요. 네. TV를 틀어놓고 보는 사람이 28%밖에 안 돼. 그럼 틀어놓은 방송이 권력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선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독자 많고 조회수 많은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파워 유튜버들도 맨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심지어는 수천만 명의 팔로우를 거느린 그 파워 유튜버도 권력의 본질은 당신이 선택해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선택이 권력이라는 선택이 거죠. BTS가 성공한 이유도 아미. 네. 네. 자본과 방송 없이 아미와 SNS 활동으로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됐죠. 결국 그렇다 그러면 네. 이 공감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좋다. 네. 그런 그거에 공감을 일으키는 가장 밑바탕적인 요소가 뭐냐? 바로 휴머니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요새 보면은 막 스포츠 스타 학폭으로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럼 어떤 분들은 아이고 어릴 때 실수한 거 같고 뭐 그래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력자라면 네.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아프겠구나. 자기가 당했던 사람은. 네. 거기에 공감대가 커지죠. 그렇게. 그렇게 되면 그 공감대가 예. 권력을 형성하고 저 사람은 아웃시켜야 돼. 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보다 훨씬 더 도덕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요. 네. 네.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진짜 인간적인 건 뭐야? 그게 수만 년간 축적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휴머니티가 되는 거죠. 이 휴머니티를 얻지 못하면 경영도 어렵습니다. 요새 ESG 경영이 트렌드라고 그러잖아요. 네. 인바이런먼트, 환경, 소셜, 소위 기업의 사회적 기여나 관계, 거버넌스, 지배구조. 이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인바이런먼트, 지금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가장 예민한 게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환경에 대한 영향은 어떤가를 보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 소셜, 포지셔닝이 바뀌어요. 과거에는 방송만 하면 무조건 팔려. 네. 방송을 안 봐. 그죠? 어차피 방송 안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팬덤. 네. 네. 예를 들어 아이폰이다. 그럼 뭐 기술이 뭐가 적용됐고 됐고 그냥 아이폰 주세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 팬덤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인 기여를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모습 자체가 그렇죠. 그 소비자로부터 공감을 사게 하는 아니 거죠. 이번에 팀 쿡이 네. 정말 중요한 애플의 전략 발표를 하겠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난리가 났잖아요. 야 애플카 나오나 보다 막. 그리고 그게 제조 마인드. 네. 근데 뭐를 발표했는지 아세요? 뭐죠? Racial Equity and Justice Initiative. 야.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평등과 정의 네.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정치인이 못하는 걸 기업이 오히려. 야. 세계 1위 2,500조 시가총액의 기업이요. 올해 제일 중요한 우리의 전략은 평등과 정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휴머니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번에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네. 나 5조 원 내겠다. 네, 네. 또 김봉진 대표가 나 재산의 50%를 내겠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기업이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야 팬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거버넌스 보세요. 야 이번에 되게 이슈된 게 이익이 많이 남았다. 인센티브에 조금 주냐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G세대가 참 MZ세대가 참 문제가 많아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네. 아니 직원이 팬덤이 없는데 네. 고객이 팬덤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블라인드 아시죠? 거기서 다 욕해요. 우리 사장 미쳤나 봐요. 막 우리 부장님은 진짜 날 사람 미치. 그러면 절대 기업의 팬덤이 안 생기죠. 그럼 고객이 사랑하지 않는 기업의 미래가 없으니까 투자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버넌스의 핵심이 뭐냐면 조직이 직원 스스로가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조직 문화를 갖추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전부 다
계속 토론하고 그래 문제 있으면 내가 고칠게. 뭐 인사평가 또 바꾸자. 네. 너희들이 원해서 그렇게 갔는데 그거 아니라면 다시 바꾸고 인센티브 더 줄게. 이렇게 되는 것도 결국 다 일맥상통하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레베뉴를 많이 올리고 이익을 많이 내는 게 기업의 살 길이다라고 했던 그 철학이 네. 이 소비자가 주권을 갖는 시대에는 그게 아니라 소비자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내는 ESG 경향으로 예. 넘어가게 되고 그 근간을 살펴보면 인간이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는 휴머니티가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거죠.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사실 제품의 기획과 R&D와 뭐 제조 단계부터 아예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권력이 얼마나 또 커졌다고 맞습니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이 포노사피엔스로서 우리 달라진 이런 디지털 경제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기업 경영해야 될지, 나는 어떤 역량을 또 키워나가야 될지, 우리 자녀는 또 어떤 역량을 키워줘야 될지,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계속 하게 만드는 시간이 많으면 막 깊게도 들어보고 싶은 재미있어서요. 어쨌든 이 첫 번째 최재봉 교수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이 키포인트 레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